안녕하세요, 친구들. 새로운 생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르코스 아크리스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염증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따라야 할 일반적인 치료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치료법은 운동과 물리치료에서 사용하는 다른 물리적 요법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부은 무릎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정상적인 무릎이 있고 이쪽에는 부은 무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증이란 무엇인지, 무릎의 간단한 해부학, 무릎이 왜 붓는지, 이 염증을 개선하기 위한 이상적인 치료법, 마지막으로 치료의 용량과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무릎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염증이란 무엇일까요? 염증은 주로 무릎에 생기는 과도한 액체로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염증성 액체는 정상 반응으로 면역체계가 조절하며, 면역체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체계가 추구하는 것은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폐물이나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체 기능, 즉 면역체계의 기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릎의 해부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퇴골은 신체에서 가장 길며 엉덩이와 무릎을, 경골은 무릎과 발목을 연결합니다. 이 작은 뼈는 슬개골로, 위는 대퇴사두근이, 아래는 로 이어집니다. 슬개건입니다. 이것이 뼈의 구조입니다. 무릎을 구성하는 뼈들이죠. 그리고 무릎 관절을 구성하는 다른 많은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무릎의 측면 단면도입니다. 다시 한번 슬개골, 대퇴골, 경골을 볼 수 있고 다른 많은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퇴사두근, 그리고 이 파란색 작은 주머니들이 바로 저맥낭입니다. 이 저맥낭들은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관절면과, 그리고 이것은 호파 지방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보통은 매우 간과되는 구조이지만 무릎 부위의 통증 발생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 부위의 모든 저맥낭을 보여드릴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맥낭은 힘줄과 뼈 사이 마찰을 줄여줍니다. 이 저맥낭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무릎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저맥낭계 염증이 생기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며, 염증이 생기면 매우 뚜렷하게, 예를 들어 무릎 바로 앞이나 슬개골 위쪽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염증이 더 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저맥낭입니다. 이제 무릎이 붓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상입니다. 넘어지면 무릎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있는 일부 인대가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성 액체가 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상에는 상처도 포함됩니다.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넘어지면 상처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과 염증성 액체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더 표면적일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나 인대 성형술 또는 어떤 반월 상형골 수술도 당연히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이 있을 때 염증 반응은 주로 조직 치유를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수술 중에 들어올 수 있었던 모든 미생물과 싸우는 역할도 하며, 이 과정에서 면역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감염과 마찬가지로 관절 감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염증이 발생하고 무릎이 붓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운동이나 물리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염에 의한 염증은 천 상승과 함께 발열이나 전신 통증과 같은 다른 증상들도 동반됩니다. 윤활락염이나 건염도 좀 더 국소적인 염증일 수 있습니다.
윤활랑염은 앞서 보여드린 그 주머니들의 염증이고, 건염은 근육이나 대퇴사두근 또는 슬개건의 힘줄 부위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여러 구조물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때로는 서로 다른 구조물에 동시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구조물이 염증이 생겨 국소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재운동 제한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염은 약물 치료가 적합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제안드릴 치료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안드릴 것입니다. 순환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그 액체를 제거하거나 정맥계로 다시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액체가 쌓여서 무릎이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의 마모, 즉 매우 진행된 단계의 관절염도 무릎에 심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염증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3시간 동안 걷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매우 격렬한 활동은 외상범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 있을 때 알아야 할 유일한 점은 이런 염증성 에피소드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적은 활동만으로도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염증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휴식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리를 올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처음 3일 동안 염증 과정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에 그 염증 과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음찜질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과정은 조직을 치유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만약 얼음을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하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오히려 지연시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외상 시 얼음찜질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는 한겸 효과보다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처음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얼음찜질을 권장합니다. 순환에 문제가 있다면 압박은 압박 스타킹이나 양말을 통해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리를 올리는 것, 왜 그럴까요? 순환계는 심장에서 다리로 혈액을 보내고 다시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올리려면 여러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중력에 맞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리면 중력에 조금 더 잘 맞서게 되고 그 액체가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순환계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리 올리기는 순환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무릎을 정확하게 움직이고 무릎 주변 근육을 정확하게 수축시키는 것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고 무릎에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액체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운동해 볼게요. 다섯 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파 근처에 등을 대고 누워야 합니다. 다리를 소파에 올리고 누워주세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치료 원칙 중 일부를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면 염증성 액체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발끝을 내 쪽으로 당기며 수축 운동을 합니다. 이후 아래로 내립니다. 보시다시피 발목과 발가락 모두 내 쪽으로 당깁니다. 그 후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의 내재근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까지 모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우리는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이 아래에 고여있는 정맥혈을 위로 펌프질해서 다리의 염증성 액체를 허벅지와 심장 쪽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발끝을 자신 쪽으로, 발목도 자신 쪽으로 당겼다가 그 다음에는 발끝을 아래로, 발목도 아래로 다시 자신 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아래로. 아주 간단한 운동이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와 반복 횟수는 영상 마지막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느끼기 위해 20회씩 이 3세트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세트를 마치고 나면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시원해진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확실하게요. 다음으로 아주 유용한 운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체내의 모든 액체를 이동시키는데 다시 한번 도움이 될 거예요. 무릎 뒤쪽을 잡고 다리를 위로 쭉 뻗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몇 초간 유지한 다음 힘을 빼세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을 도입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수준의 움직임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움직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릎 부위에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염증성 액체의 배출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력의 방향을 이용해서 그 액체가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리를 최대한 펴고 잠시 유지한 뒤 힘을 빼세요. 이 동작을 12-10회, 이 3세트 반복하세요. 한쪽 다리로 12-10번 한 후 반대쪽도 반복하세요. 좋아요. 이 두 가지 운동만으로도 이미 발과 종아리에 깊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무릎 근육을 운동시켜 혈액순환을 더 증가시키고 체액 배출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 바지를 조금 올릴게요. 수건을 하나 집어서 몇 번 말아줄게요. 그리고 무릎 바로 아래에 놓을게요. 대퇴사두근 등척성 수축입니다. 이 수축은 관절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무릎 부위로 혈액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발꿈치를 바닥에 고정한 채로 수건을 세게 잡아당기고 다시 한번 발끝을 내 쪽으로 당겨줍니다. 3초 정도 유지합니다. 힘을 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둘, 셋 힘을 빼세요. 보시다시피 제 발꿈치는 바닥에서 안 떨어집니다. 지지, 발끝. 힘을 빼세요. 반대쪽 다리는 쭉 뻗거나 구부리거나 편한 대로 두시면 됩니다. 힘을 빼세요. 12-10회, 이 3세트 하세요. 한쪽 다리로 모든 반복을 마친 후 반대쪽 다리도 진행해서 근육 피로와 무릎의 순환 활성화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세요. 아주 좋아요. 반복과 세트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다리 근육과 고관절 굴곡근을 모두 사용하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볼 거예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오른쪽 다리를 굽히고 발을 바닥에 두세요. 운동을 더 쉽게 하려면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이동시켜도 됩니다. 여기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아주 곧게 유지하세요. 3초 동안 유지한 뒤 다리를 내립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들어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다시 이완하세요. 이건 등척성 수축 운동으로 무릎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고 주로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퇴사두근의 활성화는 매우 커서 무릎 주변의 순환을 다시 활성화해 염증성 액체의 배출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내립니다. 10회에서 20회 반복하세요. 둘,
이 동작을 2세트에서 3세트 반복하세요. 만약 다리를 들어 올릴 힘이 부족하다면 발에 수건을 감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건은 조금 짧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대퇴사두근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수건을 당겨 팔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스스로 올라갈 만큼만 살짝 당겨주세요. 알겠죠? 이 점이 꽤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운동의 모든 효과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4가지 운동을 했고 2가지는 혈액순환 개선, 나머지 2가지는 무릎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개골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이 마사지는 여러분이 그 액체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슬개건 부위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염증이 무릎 전체에 퍼져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손을 종아리 부분에 두고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앞쪽을 따라 올라가서 슬개골 아래쪽까지 도달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릎뼈를 감싸 원을 그리듯이 계속 진행하세요. 엄지손가락을 정강이 앞에 두고 들어올려 슬개건에 닿으면 슬개골을 감싸 위로 올립니다. 다른 손가락도 가능합니다. 정강이 앞쪽에서 슬개건에 도달한 후 양쪽으로 올려줍니다. 손바닥 전체로도 가능합니다. 양손을 양옆에 두고 손바닥 뒤꿈치로 지지하며 전체를 다시 감쌉니다. 무릎뼈까지 올라가서 무릎뼈를 감싸고 위로 끌어올립니다. 총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쓰면 더 정밀하고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쓰는 중간 기술은 넓은 면적을 다루지만 힘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손 전체로 무릎을 감싸는 일반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움직여 액체 배출을 돕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무릎뼈를 조금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을 무릎뼈 양쪽에 두고 바깥쪽 경계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바깥쪽 경계와 안쪽 경계가 느껴질 겁니다. 무릎뼈를 움직여주는 것도 그 액체의 재흡수를 개선하고 수술의 경우 어떤 종류의 유착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밀어줍니다. 검지손가락으로. 또는 만약 당신이 슬개골을 잘 만질 수 있고 그 위아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면 위아래로도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릎을 곧게 펴야 합니다. 무릎을 조금만 굽히면 대퇴사두근이 수축해 슬개골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육 힘으로 완전히 고정됩니다. 무릎을 잘 펴고 옆으로 2 집게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부드럽게 움직여서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무릎뼈를 잘 감싸면서 작은 기술들을 사용해 흡수를 촉진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게 마지막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발표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치료는 단순히 운동만이 아닙니다. 휴식, 압박, 그리고 다리 올리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순환 문제로 인한 염증이 있거나 발목 염좌 아니면 무릎 염좌나 외상성 원인, 예를 들어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에도 모두 휴식, 압박, 그리고 다리 올리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리 올리기, 압박, 그리고 휴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요. 용량 조절이 마지막에 언급되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각 운동은 2, 3세트 세트당 12-10회 반복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이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통증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릎 상태, 나이, 염증 에피소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무릎이 더 붓는다면 당연히 운동을 하지 않거나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줄여서 운동이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통증이나 운동은 사실 햇볕을 쬐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부어서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첫날에 모든 운동을 하고 갑자기 더 많은 반복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반대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무릎이 더 부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동작 때문이죠. 햇볕을 쬐 때와 비슷해요. 첫날 해변에서 선크림 없이 8시간 햇볕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가 타버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운동을 적게 시작하고 무릎 반응을 보며 운동을 추가하거나 반복을 늘리면서 자신의 가능성에 맞게 천천히 루틴을 적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릅니다. 혈액순환 장애나 무릎 염증이 있는 80세 노인과 인대 성형 수술 후 무릎에 염증이 심한 20세 청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작은 조언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가능성에 맞게 운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베르트 호프만의 약과 독의 차이는 용량뿐이다 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용량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세트의 12-10호에 반복하라는 지침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점일 뿐이며 이후에는 여러분의 가능성에 맞게 운동 프로그램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그 통증이 심한지 약한지 계속 운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통증 강도 척도, 즉 숫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척도에서는 연기 전혀 통증이 없는 상태이고 10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입니다. 알겠죠? 운동을 할 때 통증이 0에서 4 정도라면 여기 보시다시피 얼굴이 행복하고 행복한데 여기부터는 점점 덜 행복해집니다. 통증이 0에서 4 사이에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0은 통증이 없습니다. 10은 최악의 통증이고 0, 4면 문제 없습니다. 적응되지 않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통증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상 걱정할 필요 없는 정상적인 불편함으로 보통 48, 70이 시간 내 사라집니다. 알겠죠? 네, 운동하거나 24시간 지나도 그러면 알겠죠? 통증 평가는 운동 직후와 24시간 후에 실시됩니다. 네, 24시간 후나 운동 중 통증이 58 정도면 그 운동은 증상이 심하니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횟수를 줄이거나 세트 수를 줄이거나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알려드린 운동 중에는 수건을 이용한 등척성 수축이 가장 기본이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하는 수축 운동도 있습니다. 다리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하고 수건으로 등척성 수축 운동을 하세요. 그게 더 좋은 결과를 줄 겁니다. 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통증의 강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변 갈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세요. 운동 강도도 조절하세요. 치료는 모든 방법을 병행해야 하며 특히 휴식, 압박, 다리 올리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압박이 중요하며 오래 서서 일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원인, 윤활랑, 무릎 해부학을 말씀드렸으며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여기 두겠습니다. 며칠 전 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강조된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마음에 들었는데 안 되네요. 괜찮아요. 예전 방식대로 하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설정할게요. 잠깐만요. 당연히 제가 줄게요. 무릎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여기서 20분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댓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이제 준비됐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에 꼭 남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시간 후 제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되니 원하면 다시 볼 수 있고 연습 문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모든 타임스탬프를 추가해 영상의 분류와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제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창이나 설명란 첫 번째 링크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소액을 채널에 후원해 주시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고 여러분께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질문하신 분들이 아직 계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로노르 크리스티나가 질문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하면 꼭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관절염은 신체 노화의 한 징후입니다. 맞죠? 이것은 노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수염 부위 주름이나 저처럼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일찍 노화가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노화가 시작됩니다. 노화는 평생 해온 활동에 크게 좌우됩니다. 축구를 격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신의 무릎은 평범한 활동적인 사람보다 더 빨리 노화될 것입니다. 앉아서만 지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활동적 삶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활동적으로 살고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즉, 늘 앉아만 있거나 전혀 활동하지 않는 생활과 프로 운동선수처럼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조금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관절염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같습니다. 보이시죠? 아래가 더 안전합니다. 위로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스포츠 활동입니다. 그래프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적어둔 게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만약 당신이 매우 앉아서 지내는 생활을 한다면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고 운동을 점점 더 많이 할수록 그 위험이 점점 줄어들다가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할 때 위험이 매우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다시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더 일찍 또는 늦게 관절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볼 만해서입니다. 또한 유전도 무릎 관절염의 발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그 진행 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체중은 무릎에 가해지는 기계적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비만이 있을 때 지방 조직에 있는 특정 세포들이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체중과 중력의 관계보다는 지방 조직 내에 존재하는 특정 화학 물질들이 무릎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관절염의 시작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까요? 연세가 많고 관절염이 심해 정상 생활이 어렵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보기와 달리 꽤 가벼운 수술입니다. 물론 처음 몇 주, 심지어 첫 한 달 동안은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자율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훨씬 더 좋아진 자신을 느끼게 되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정말 많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담당해왔고 99.9%의 경우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자율성을 얻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 그 관절염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준다면 저는 무릎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오래 살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존재하는 최고의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4년 전부터 슬개골 마모가 있었습니다. 조쉬 카브레라의 댓글입니다. 수술 권유를 받았고 발목을 삐고 반월 상연골 금이 갔습니다.
슬개골 통증과 허벅지 대퇴골 부위 저림이 있습니다. 대퇴부 근육입니다. 저는 마지막 댓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대퇴사두근에서 재활과 근육 강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본 운동들처럼 등척성 운동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외과 의사와 다시 상담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 하게 되는 모든 운동들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술 전 근력 강화와 유연성 운동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에 강화 운동, 대퇴사두근, 당신의 손에 물리치료를 검색해 보세요. 그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근 올린 3편 영상 시리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퇴사두근 강화와 무릎 건강 유지에 도움됩니다. 에드윈 프라도가 이 루틴을 달리기 후에 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이 루틴은 달리기 후보다 무릎 염증이 있는 나이 많은 분들께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달리기 후에 염증을 줄이고 싶다면 찬물로 목욕하는 게 정말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은 충분히 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복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휴식과 수면이거든요. 알겠죠? 기본은 휴식과 수면, 다음은 압박, 그 다음은 냉찜질입니다. 하지만 운동 직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욕조에 들어가서 내가 가르쳐준 것처럼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알겠죠? 저는 처음에 하는 순환 운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순환계를 활성화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죠? 사람들 운동인가요? 저를 유럽 최고의 물리치료사라고들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펠리아가 질문합니다. 두개골 수술을 받고 움직이지 않게 된 사람을 위한 운동이 있을까요? 오펠리아, 이 주제가 복잡해서 답변 못해 미안해. 오늘은 무릎에 집중하자. 알겠지? 이 영상이 그 주제 때문이야, 오펠리아. 아니면 콘택트 넌 피시오테라피아 알찬스넌닷컴으로 내게 메일을 보내도 되고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조언이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추천해 줄 수 있어. 파트리시아가 무릎 관절염과 척추 문제로 수중 치료 세션이 있는지 물었어. 수영장은 비만이나 관절염, 특히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수영장이냐고요?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뜨니까요. 죄송합니다. 몸이 뜹니다. 또한 부력으로 엉덩이와 무릎에 무게와 기계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더 안전하고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꼭 아쿠아짐 같은 복잡한 수업이 아니어도 물에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 걸으면 됩니다. 한쪽 다리로 하는 운동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관절염이 심하다면 물 밖에서는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물에서는 그 고관절, 무릎, 그리고 척추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년 여름 무릎과 고관절 관절염 루틴을 만들었고 올해는 더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피시오테라피아 아투 알칸세, 관절염, 수영장을 입력하면 2가지 루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루틴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 뭐 있을까요? 봐요. 파울라. 정말 고마워요. 파울라는 채널 회원이고 매달 소액을 후원해주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달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파울라 덕분에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모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레에서 온 파울라입니다. 아버지께서 무릎이 아프고 붓습니다. 매일 투석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빨래가 밖에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저희는 파울라와 함께 있었어요. 파울라는 74세로 통증 때문에 주사를 맞고 가끔 짐승처럼 걸어야 해요. 투석은 모든 것을 바꿔놓아요. 투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몸에 체액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기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더 특별하고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보행기를 사용해서 최대한 많이 걷고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유튜브에 피시오테라피아 아투 알찬체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검색해 보세요. 아주 유용한 3가지 난이도별 영상이 나올 텐데 이 영상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투석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투석 중인 사람들은 이런 문제 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블랑카는 무릎 안쪽이 늘 부어있고 통증은 없지만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무릎의 외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외반이란 무릎을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경골이고 여기가 대퇴골입니다. 외반과 내반은 무릎과 경골 사이에 존재하는 각도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약간의 외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왼쪽 무릎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항상 5에서 15도 정도의 약간의 외반이 있는데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각도입니다. 무릎이 힘을 제대로 분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도죠. 하지만 예를 들어 무릎 바깥쪽에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외반이 점점 심해질 수 있고 계속 심해지면서 관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육, 인대 같은 구조물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예를 들어 당신의 경우처럼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려준 운동이 유용하고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그 운동들을 더 늘리면 어떨까요? 늘린다는 게 내가 말하고 싶은 단어는 아니에요. 대퇴사두근 운동을 늘려야 해요. 우리가 2가지 강화 운동을 봤지만 또 다른 운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운동들로 돌아가서 대퇴사두근 강화, 그리고 물리치료 이런 키워드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난이도별로 3개의 영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대퇴사두근의 힘을 키우고 무릎을 잘 안정시키며 염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1단계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생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면 외과 의사를 방문해서 본인의 상태를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만성 염증이 심하고 변형이 아주 클 때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변형이 심해지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육이 강하고 힘이 좋아도 체중이 적어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추천드린 것처럼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당신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압박 스타킹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적용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유용하지만 무릎이 너무 변형되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친구요. 여기 어디쯤인지 볼까요? 훌륭한 운동이에요. 가브리엘라 카마초가 질문합니다. 그분은 76세이시고 무릎에 참을 수 없는 통증과 심한 부종 증상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 운동들을 보완하는 것도 좋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잘 맞는다면 제가 여러 번 추천드린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과 함께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대퇴사두근 강화 범위 물리치료를 입력해 보세요. 1단계를 선택하면 운동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얼음찜질은 하루에 2-3번 15분씩 하세요. 압박 스타킹은 발부터 엉덩이까지 착용하는 스타킹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의 부기와 염증을 줄이는데 당연히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활동적인 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리시아 씨는 70세 이상 세션에서 엄마가 무릎 뒤 통증으로 앉아만 계시는 걸 개선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추천할 만한 것이 있나요? 좋아요, 파트리시아. 어머니를 격려해 주셔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사망 위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해지고 앉아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력이 약해질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자주 넘어질수록 골절과 재입원 그리고 사망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노력을 보태서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하시라고 계속 권유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아무리 작은 운동이라도 모두 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노력이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무엇을 추천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70-70년 루틴이 가장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운동을 찾아보세요. 70-70년을 검색하면 세 가지 루틴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누워서, 하나는 앉아서, 또 하나는 서서 하는 루틴입니다. 먼저 누워서 하는 루틴부터 시작하고 괜찮으면 앉아서 하는 루틴을 섞어보세요. 이건 조금 더 어렵고 마지막으로 서서 하는 루틴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운동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으며 물에 떠 있어 안전하고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수영장이 가까이 있어 이용할 수 있다면 이 운동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루카스가 말하길 수건 운동의 무게 추가가 더 좋나요? 아니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시면 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영상을 참고하세요. 관절염, 러노라 코스타, 골관절염, 반월상형골 파열 모두에 이 운동들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파트리시아. 다구아 콘트로파티아님이 경미한 상태로 자기 치료 중입니다. 근력 운동 전에 자기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좋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기 치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기기를 이용한 전류, 자기 치료, 온열광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운동이 어떤 종류의 수동적 치료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수동적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치료는 무엇을 하나요?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치료는 우리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에는 양극과 음극의 극성이 있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큰 자석을 팔이나 몸에 올리면 모든 물 입자가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치유를 돕습니다. 치유는 골절일 수도 있고 손상된 조직이나 닳아버린 조직의 치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기공명 영상에서 수분 세포를 같은 위치에 두어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수분 밀도에 따라 더 밝거나 더 어두운 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강력한 자석을 기반으로 한 장치 작동 원리의 기초입니다. 그 후 하루 8시간 이상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읽었습니다. 8시간이나요? 그 기계를 계속 쓰진 않으시겠죠? 대부분 15-20분만 사용하며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플라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치료 시 실제 효과와 자기 암시로 인한 심리 효과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괜찮으니 계속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피하고 그 시간에 운동 같은 훨씬 더 이로운 활동에 투자하겠습니다. 질문 몇 개만 더 볼게요. 벌써 45분이 지났네요. 소니아 씨가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무릎이 아파 굽히기 어렵고 바닥에서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바닥에서 못 일어나면 점점 덜 움직이고 더 앉아있게 되며 무릎도 약해집니다. 이건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간단한 운동으로 대퇴사두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본 운동들처럼요. 물리치료 수준의 운동 영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퇴사두근 강화 레벨 1 당신의 손이 닿는 물리치료를 검색해보세요. 기초부터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상태가 나아지면 레벨 2, 3으로 진행하면 되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무릎이 더 잘 지탱해 줄 거예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새로운 질문입니다. 좋아요. 2가지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괜찮죠? 로라와 우고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우고의 질문은 무릎과 직접 관련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라는 걷거나 뛸 때 무릎이 붓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증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정상 반응입니다. 외상, 충격,
넘어짐, 수술, 무릎 과사용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염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릎이 그 활동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조직이 손상되어 그 조직을 치유하기 위해 그 액체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체중이 무릎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무릎을 강화해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그 관절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어떤 영상들을 말하는지 아시겠나요? 대퇴사두근 강화 1단계 암 환자 대상 물리치료입니다. 유튜브에서 용어를 검색하면 도움되는 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아시다시피 체중을 줄이고 무릎을 강화해 증상을 개선하세요. 마지막으로 우고가 질문했는데 그는 경골 골막염으로 정강이 앞쪽에 통증을 느끼며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보통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깁니다. 달리기를 자주 하거나 신발이 부적절하거나 지형을 자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렇듯이 운동량이 조직의 부담 능력을 초과하면 그 조직, 즉 당신의 경골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골막이라는 이름도 좀 재미있죠? 그렇죠. 그게 통증의 형태로 신호를 보내죠. 이봐, 너무 무리하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식입니다. 7일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정형골근 강화, 신발 교체, 보행 분석 등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의 내재근 강화도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경골막염, 운동, 쉽게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시청을 권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채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제 친구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답변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제가 계속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스페인 시간 오후 2시 30분에 다시 라이브 방송에서 노화 예방에 좋은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